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테이퍼링이 나오면 시장에 정말 악재인가? 한 수 앞선 전략으로 내일장을 전망합니다. 시장 한수의 임찬요 각주입니다. 오늘 참 장이 영 엉망이었죠.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는데 또 하락을 했습니다. 상심이 크실 텐데 오늘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력적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진짜 끝난 것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먼저 쭉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도대체 양적 완화는 뭐고 테이퍼링은 뭔가 이 얘기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양적 완화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것저것 해서 안 되니까 이것저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중앙은행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정책이에요. 금리 정책은 뭡니까? 경제가 좀 많이 과열되면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제를 좀 위축시키고,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대출이 좀 줄어들잖아요. 또 경기가 완전히 침체됐을 때는 금리를 좀 낮추어서,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좀 대출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이죠. 다시 얘기하면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으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좀 풀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좀 돈을 좀 줄여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여가지고 경기를 좀 위축시키게 만드는, 경기를 좀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앙은행의 역할을 인플레 파이터라 그럽니다. 그럼 양적 완화는 뭐냐? 원래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에는 양적 완화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중앙은행이 항상 금리를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옛날에 우리 20년 동안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연준 총재를 했던 앨런 그린스펀처럼, 그린스펀 의장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쭉 연준 의장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 이제 앨런 그린스펀인데, 그린스펀이 이제 2006년도에,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했었죠. 2006년도에 6년도를 지나면서 2007년도에 아마도 그때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앨런 의장이, 그린스펀 의장이 물러나고, 벤 버냉키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됐습니다. 근데 벤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미국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봉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벤 버냉키 의장이 내세운 게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개념은 없는데 그전에는 없었죠. 근데 이 양적 완화의 개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갖다가 막 푸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여러가지 국채를 매입하고, 우리 MBS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택자산니까 MBS를 매입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가지고 인위적으로 돈을 푸는 거야.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게 왜 양적 완화 하게 됐냐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돈이 안 들고,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안 살아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게 마이너스 0% 아닙니까? 0%. 제로 금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 제로 금리를 했는데도 돈이 안 돌아가. 제로 금리를 했는데 돈이 왜 안 돌아가냐면은 신뢰의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국채를 매입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게 참 웃기는 얘기죠. 국채를 매입하고 또 주택저당증권 같은 것도 매입하고, 이게 이제 양적 완화예요. 그래서 요 표가 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양적 완화가 뭐냐는 건데, 양적 완화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거예요. 양적 완화. 미국의 양적 완화. 미국도 양적 완화를 했고 나중에 유럽도 양적 완화 했죠. 그래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장기금리가 하락한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 돈은 많이 풀려나가는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주가하고 집값이 상승한다.
양적 완화하면 무조건 주가하고 집값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 지출이 확대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웰스 이펙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하면 무조건 주식 사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집값과 주가를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양적 완화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달러가 하락을 하니까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돼서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을 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양적 완화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부작용은 뭐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 한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달러랑 반대편에 있는 게 원자재란 말이죠. 달러랑 반대편에 있는 게 원유, 원자재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이번에도 뭐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양적 완화 하고 난 다음에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 하게 되면은 원유하고 원자재 가격, 뭐 목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은 모든 걸 다 이룩하는 거지. 그동안에 물가가 내려서 걱정이었는데, 내릴까봐 걱정이었는데, 인플레 목표치 2%, 물가 상승도 일어나고. 물론 이제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은 있지만, 어쨌든 물가 올라가는 거 좋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죠. 실업률 하락되고, 경제도 좋아지고, 소비지출 확대되고, 다만, 주가하고, 집값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부작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올라가는 것도 멀리 봐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유가 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막 푸니까 그 돈이 흘러 가지고 유럽도 양적 완화하니까 그 돈이 흘러 가지고 신흥국의 집값과 주식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집값과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양적 완화를 줄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동안 집값하고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내려갈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적 완화를 이제 양적 완화에서 후퇴한다니까 당연히 집값과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이 양적 완화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에 외국 자금 유입이 돼요. 외국 자금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집값도 상승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작년도 재작년도 특히 작년도에 왜 집값 상승했느냐? 외국 자금 유입돼서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돈이 들어오니까 실물 자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나 집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물 자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한다니까, 테이퍼링 한다니까 집값도 내려가고 주가는 내려갈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른 변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양적 완화 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내려가지만 원화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나요? 작년도에 양적 완화 했을 때 대한민국 수출 무지하게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수출 경쟁력이 원래는 원달러 환율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중인데 이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약화될 줄 알았는데 수출 경쟁력 약화는커녕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테이퍼링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테이퍼링. 그래서 테이퍼링 이후에 이제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하는 거가 이제 기사화 난 것을 제가 조금 좀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테이퍼링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데, 지금 얘기가 그래요. 지금 우리 양적 완화가 이제 시행되다가 이제 테이퍼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테이퍼링 가는데 테이퍼링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얘기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에 해서 테이퍼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잭슨홀에 해서 테이퍼링은 진행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이퍼링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거니까 이 축소는 뭐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요. 테이퍼링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제가 아까 좋은 기사를 하나 좀 발췌해놨는데 그게 얼른 도망갔는데 그거 한번 보자고요. 골드만삭스 얘기예요.
골드만삭스 이야기인데, 골드만삭스는 좀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1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다. 금리 인상은 2023년 3분기다.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후내년 3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죠.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 1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할 것이다. 11월부터 뭐 월 1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뭐 17조 정도? 150억 달러만 17조쯤 되죠. 17조씩 점차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줄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 3분기부터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어요. 2022년도 아니고 2023년 여름에 한 뭐 7, 8월 달부터 일단 기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나 하니까 금리 인상 아직 생각 안 해도 되고, 일단 빠르면은 11월 달부터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 연준이 FOMC가 추석 때 있어요. 9월달에 우리나라 추석 때 9월 말경에 추석 때 9월 21일부터인가요? 그때 이제 FOMC가 열리고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또 그러면서 11월부터 빠르면 11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쭉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요런 얘기예요. FOMC 회의 때마다 자산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씩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FOMC 회의는 1년에 10번 있습니다. 10번 있으니까 한 번에 FOMC 회의 할 때마다 150억 달러씩 줄이니까 지금 1,500억 달러 하는 거니까 10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9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얘기죠. 내년 9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양적 완화 하면서 국채 사고 또 MBS 같은 거 사는 걸 갖다가 계속 하긴 하는데, 내년 9월 달에는 이제 땡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2023년 2분기를 이제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한 다음에 3분기부터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제로에서 0.25%의 제로 금리를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내후년 3분기 2년 남았죠. 3분기에 0.375로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어요. 예상한 거니까 틀리겠죠, 그죠? 예상한 거니까 틀릴 겁니다. 근데 요런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예전에 13년도, 14년도, 그때도 13년도에도 연말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공식화하고 14년부터 매월 120억 달러인데, 그때 120억 달러씩 줄여나갔죠. 그것이 아마 이번 올해 9월 달에 9월 FOMC에서 아마 테이퍼링 고론을 하고 11월 달부터 줄여나가서 내년 여름에 이제 마무리 지었대. 내년 가을이죠, 가을. 그러니까 매 분기, 그러니까 10번 그 FOMC를 하는데 10번마다 한 번에 150억 달러 줄일 것이다. 요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대략 비슷해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도 대략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준이 그동안의 양적 완화를 종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종료시키는 그 시나리오는 대략 뭐 여기에서 큰 변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테이퍼링이 나오면 시장에 정말 악재인가?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악재일까? 악재일 수 있습니다. 악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재 같으니까 주가 내려온 거죠. 악재 같아. 아무리 봐도 양적 완화를 줄이는 것은 악재 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과 주가가 올라간다. 거꾸로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은 부동산과 주가가 내려간다. 그런 말이죠. 그쵸?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주가 올라왔죠. 사실 올라왔습니다. 양적 완화의 목적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로 인한 웰스 이펙트로, 부의 효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양적 완화 한 거니까, 양적 완화 중단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졌잖아.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주가와 자산, 그런 실물 가치니까 올라가겠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실물 자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섬에 말이에요. 총 돈이 10,000원어치밖에 없어. 10,000원의 돈이 있어. 근데, 10,000원이 있고, 그게 이제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소가 100마리 있고, 말이 얼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총 돈이 만원 있어, 10,000원. 근데, 갑자기 돈을 10만원으로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속값은 예를 들어서 10원 하다가 20원 가겠죠. 그 얘기예요. 양적 완화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섬에 예를 들어 제주도라고 치자고요. 제주도에 총 돈이 10,000원이 있어. 그리고 소가 10마리가 있어. 속값은 하나당 10원이었어. 근데 소는 그대로 있는데 돈이 10,000원에서 10만원이 됐다. 10배가 늘어났어. 그러면 당연히 속값도 10배 늘어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양적 완화하면 주가 실무자산 아닙니까?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왜 양적 완화 했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경제를 살리려고. 소위 경제의 펌프질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펌프질. 마중물이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펌프 할 때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펌프에다가 물이 안 나오게 물 처음 내려고 그럴 때 일단 물을 먼저 부어요. 부은 다음에 막 펌프질하면 물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펌핑이 생겨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펌프인데 그걸 펌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적 완화하는 이유가 펌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경제라는 것은 심리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 펌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던 이유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경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인플레가 좀 생겼고 성장률이 좀 많이 좋아졌고 살아났잖아. 그러면 주식시장은 거꾸로 또 뭡니까? 경제의 성적표 아냐, 기업 실적의 성적표 아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양적 완화로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왔어.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경제가 많이 살아났어.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률이 무지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좋아지니까 주식은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실적 장세다. 그전에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 장세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간 과정에서 지금 이제 종합지수가 한번 흔들리는 이런 과정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적 완화 종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주가 내려가죠. 그 심리적 때문에 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일단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려간 것은 심리적인 거야. 다분히 심리적인 거죠. 지금 내려간 것은 양적 완화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결정도 아직 안 했어.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곧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니까 이거 심리적인 하락이야. 그래서 이 심리적인 패닉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건 다음 주에 반등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좀 진행되면서 일단 패닉 상태가 정리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제의 회복이 나오면서 그것이 주가를 끌고 가는, 즉 경제의 성적표가 좋아져서, 즉 실적 장세,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을 달리 가야 돼요. 그전에는 유동성이 많으니까 이놈 저놈 다 올라갔죠. 이놈 저놈 그놈 요놈, 이놈 저놈 그놈 요놈 다 올라갔어요. 망둥이도 뛰고 꼴뚜기도 뛰고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실적 장세로 가니까 이제는 정말 좋은 기업만 올라갑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가치주가 될지 성장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최고의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시장 전략의 요점이에요. 유동성 양세, 양적 완화로 인한 돈이 막 풀려있을 때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명동의 땅값도 올라가고
양재동의 땅값도 올라가고 안양의 땅값도 올라가고 부산 서면의 땅값도 올라가는 겁니다.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이제 돈이 풀려가지고 경제의 펌프가 생겨가지고 경제가 이제 시장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똘똘한 놈만 갑니다. 똘똘한 놈. 똘똘한 놈만 선별해서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게 아니야.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똘똘한 놈을 사야 돼. 그게 오늘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번 9월달부터 이제 내년 9월달까지 한 1년, 한 1년 한 반 정도 그때는 그야말로 실적 장세 갑니다. 여러분이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의 차이점을 구분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동성 장세는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는 이놈 저놈 고놈 요놈 다 간다. 그냥 갖다만 대면 간다.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의 힘으로 돈이 많아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이유만 갖다 붙이면 다 올라가게 돼 있어. 그게 지난 작년 3월달부터 올 8월달까지 진행됐던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동성 장세로 유동성이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인플레를 올리고 기업의 성장률이 살아나고 이제 고용도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고용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활력을 찾아 가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실적 장세야.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이 좋은 종목, 미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겠어요? 가장 똘똘한 종목. 시장은 이제 가장 똘똘한 종목을 찾아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똘똘한 종목이 뭐예요? 가장 똘똘한 종목이 뭡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요꼴로 와라. 요꼴에 오면은 인천여고의 요꼴에 오면은 가장 똑똑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린다. 똑똑한 종목. 이제는 실적 장세야. 아무나 올라가지 않아. 선별된 종목만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는 개나 소나 다 올라가지 않아. 말도 안 올라가. 낙타도 안 올라가. 다 안 올라가고 이제는 정말 갈 종목 그런 종목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장 똑똑한 종목은 뭘까? 가장 괜찮은 종목은 뭘까? 그거 생각을 좀 잘 해보십시오. 삼성전자냐? 카카오냐? LG화학이냐? 포스코냐? 롯데케미칼이냐? 뭘까요? 은행주일까? 뭐지? 요즘 잘 나가는 카카오뱅크인가? 자, 가장 똑똑한 종목이 뭘까? 우리가 주가는 말입니다. 미래를 먹고 살아요.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전망을 먹고 삽니다. 주가는 되게 퍼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과거 퍼 가지고 아니라 미래퍼를 가지고 했어요. 미래퍼. 미래퍼는 뭡니까? 미래의 실적 전망을 근거로 한 퍼입니다. 어찌 보면 참 흐무맹랑하지. 미래의 실적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인간이 참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실적을 갖다가 다 예상을 해. 그리고 그게 틀릴 때가 많죠. 하지만 대충 맞아갑니다. 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 종목이 급등을 해요. 그래, 그 종목은 미래가 정말 밝아 보여. 그런 종목이 최고의 상승을 합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온 겁니다. 미래의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대세를 장악해 간다. 그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천여고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참 많은 얘기를 올렸는데 때로는 가치주, 때로는 성장주, 때로는 재료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제가 강조했던 것이 플랫폼 종목, 성장주로 강조했던 것이 전기차, 성장주로 강조했던 것이 배터리 이런 것이고 때로는 바이오 얘기도 좀 했습니다. 가치주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철강주, 케미칼, 또 뭐 건설주, 은행주, 가치주 순환. 과거에 소위 우리 그러니까 구경제라 그랬나요? 구경제, 중후장대 산업. 트럼프가 얘기하는 러스트벨트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주 개념으로 한번 또 레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금 선별화된 똑똑한 놈, 똑똑한 선별된 그놈 저놈 이놈 그놈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요놈 저놈 그놈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가장 똑똑한 미래가 똑똑해 보이는 그 종목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선별해야 돼. 미래가 똑똑해지는 종목, 미래가 똑똑해 보이는 종목, 그 종목 선별해야 됩니다.
뭘까요? 저는 또다시 여러분한테 플랫폼이다. 미래의 세계는 플랫폼이 지배한다. 플랫폼을 지배한 자가 그 모든 것을 가진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 플랫폼에 어떤 종목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천요의 다른 녹화된 거 유튜브에 제가 매일 녹화를 하잖아요. 그게 보면은 플랫폼 종목이 무엇이고 그 핵심주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에서 배터리 셀이 있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또 부품주가 있고 장비주가 있습니다. 뭐 소부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전히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뭐 참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2차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것들 참 주가 잘 괜찮았어요. 하락하기도 했지만 올라갈 때 보면 여전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한때는 바이오가 그 어떤 그런 맥락이었는데 지금은 2차전지의 소재라 그럴까요? 소재 종목군들이 뭐 지난 한두 달 정도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 종목들 요런 것들 제가 그 전에 그 녹화에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인천요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2차전지 소위 소부장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뭐가 있는가, 그 중에 똘똘한 놈 뭐가 있는가. 참 그래도 우리 여우골에서는 상한가 맞았어요. 또 이 안 좋은 장에서 상한가 들어옵니다. 오늘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런 종목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우리 여우골에서 많이 또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장비가 이 소재보다는 조금 약합니다만 부품도 있어요. 부품도 지난주에는 부품주가 이렇게 급등 안 했지만 또 이번 새로운 주에는 또 부품주가 또 급등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참 답답하죠. 전기차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딱 자명합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좀 부족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테슬라도 잘 주가가 좀 못 올라가요. 차량 그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미국의 포드라든가 GM 볼트도 지금 잘 못 만들고 있어. 전기차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 왜?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니까. 유럽의 폭스바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걸 못 만들어서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주가가 약한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요거 원활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전기차가 똑똑한 미래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요가 그걸 신루타라고 합니다. 신루타 10배 올라가는 종목이라 그러는데, 신루타 10배 올라간다라는 것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시면 안 돼. 그게 이번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장이 좀 밀리면 또 없대요. 여러분이 장 가지고 좀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파생하세요? 파생 아니죠. 여러분들이 시장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종목으로 먹고 살잖아.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파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파생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요게 200일 라인, 요게 지금 여러분 밑에 그어놓은 게 200일 라인이거든요. 200일 라인까지 왔으니까 기술적 단기 하락의 목표치는 달성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울 거야.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글쎄 뭐 2950일까? 이 정도. 지금 이제 3050이라는 게 중요한 마디입니다. 3050이 3560인데 3050이라는 중요한 마디, 200일 라인까지 내려왔다. 더 내려간다면 2950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파생해서 별로 이익 없어요. 이제는 파생하시는 분들도 슬슬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정리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파생 전문 방송이 아니니까, 현물 중심 방송이니까 가장 똘똘한 놈을 매수하자. 이 기회에, 이 좋은 기회에. 또 나는 주식밖에 없어요. 현금 없어요. 어떻게 해서 팔아? 어떻게 주식을 삽니까? 이런 분들은 이번에 좀 장이 올라갈 때, 당장 월요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이 좀 올라갈 때에 덜 똘똘한 놈을 팔아가지고 똘똘한 놈으로 사세요. 똘똘한 놈은 제가 언급했던 그런 겁니다. 앞으로 실적 장세에서 미래의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그런 종목으로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실적,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 미래의 전망치. 그리고 또 주식이라는 건 좀 꿈이 있어야 돼. 꿈.
우리 최근에 그 뭡니까 가상현실 해가지고 또 최근에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메타버스 가상현실인데 조금 메타버스가 좀 더 큰 개념이긴 해요. 메타버스랑 관련된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막 뭐 급등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이제 미래의 꿈이야. 하지만 요거 얘기하는 것은 미래의 꿈만 가지고 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드림 투 레이쇼.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 일전에 그 메타버스라고 올라갔던 중소형주들은 사실은 진짜 메타버스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매매용으로 매매 좀 하고 수익 나면 팔고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이 사야 될 건 그것이 아니라 미래의 실질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의 본류, 그런 거 사셔야 됩니다. 자, 메타버스의 본류에 대한 얘기도 제가 유튜브에다 쭉 녹음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양적 완화 이제 테이퍼링으로 가고 있다. 2013년도에도 똑같았는데 양적 완화 끝나고 14년도 테이퍼링 갔지만 테이퍼링 상태에서 주가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다. 양적 완화를 한 이유는 주가랑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기를 갖다 부양하기 위한, 소위 경기에 펌프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고, 이제는 양적 완화를 되돌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악재다. 하지만 이제는 펌프질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회복됐으니까 경제 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말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정말 갈만한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실적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실적 장세는 미래 실적을 의미한다. 과거 실적이 아니다. 요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좋은 실적 가지고 있는 종목 사면 안 돼요. 미래 실적이 좋아지는 건 미래 실적 종목을 사야 되고, 미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소위 그야말로 튼실한 성장주. 튼실한 성장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플랫폼 종목들. 두 번째가 2차전지 종목들. 엄청난 성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차. 그렇게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음 주에, 이번 주입니까? 이번 주에 종목들이 이제 이제 현금 있는 분들은 사시면 되는 거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좀 덜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은, 성장 기대치가 낮은 종목을 팔아가지고, 또 드림 투 레이쇼라 그랬는데, 꿈만 있고 실제 실제 어떤 꿈에 다가서는 실적이 없는 거, 이런 거는 팔아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머리는 구름 위에, 그러나 땅은 머리는 구름 위에, 그렇지만 발은 땅에. 머리를 구름 위에 올려놔. 꿈을 가져야 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꿈만 가지고 말만 번지르게 하고 말이에요. 이루는 성과도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 팔아야 돼. 여러분도 말만 번지르게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기꾼 같은 종목들은 팔아야 돼. 말만 번지르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기로 그냥 재료주로만 활용해야 되고, 그걸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드림 투 레이쇼,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화되는 거, 현실성이 있는 거, 하나씩 현실화되는 거. 하지만 너무나 현실화되는 건 안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밝혀져 버리면 기대치가 없잖아요. 주가는 뭡니까?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야. 걱정. 뭔가 좀 걱정되는 면도 좀 있어야 돼. 그런 게 있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유튜브에다가 끝없이 많이 녹화해 놨어요.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서 요가 얘기하는 플랫폼 종목이 뭔가, 요가 얘기하는 2차전지의 핵심주는 뭔가, 요가 얘기하는 전기차의 핵심은 뭔가, 이렇게 쭉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찬바람 나와가지고 대박나는 장에서 초대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로 참 어려웠던 시기는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서 다음 주에 차분하게 살라미 하셔야 됩니다. 살라미. 자, 살라미 하셔야 돼요. 살라미 기법 배우시려면 여기로 와야 됩니다. 인천역 여기로 오시면 살라미가 뭔지 아시게 돼요. 살라미 하시면서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